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금 전 열린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나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후레지고 일을 더 뿌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짜고짜 욕을 하시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차별한 말을 하냐. 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감찰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라고 밝히며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을 특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현재 부산고검 차장검사인 한 검사장을 비수사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일선 수사 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감찰에 착수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 감찰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에 있지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건 등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만큼 공정성을 고려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추미애 장관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이모 기자와 함께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하는 과정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직접 감찰에 나서는 건 이례적입니다. 현직 검사장이자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과 결과 등을 둘러싼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법무부 감찰을 받게 된 한동훈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이기도 한데요. 법무부의 감찰 결정에도 대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원 기자입니다. 법무부의 감찰 착수와 전보 조치가 발표된 직후 한동훈 검사장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란 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16일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내놓은 입장에 이어 두 번째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감찰 결정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수사 상황도 고려한 듯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무고함이 곧 확인될 거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보 조치에 대해서만 대통령 재가 전 대검찰청에 통보했을 뿐 대검과 사전 협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과 함께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과거 대검 중수부 시절부터 함께 손발을 맞춰온 윤 총장의 핵심 측근입니다. 대검찰청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도 자칫 측근 감싸기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으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감찰 발표 하루 전에도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데 대해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수사자문단은 다음 달 초쯤 소집될 예정으로 윤 총장의 결정에 따라 안건 선정 절차 등을 마치면 회의를 통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안 자체가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윤 총장의 입김을 경계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둘러싼 갈등 국면은 윤석열 총장이 한 발 물러서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대검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채널A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모 기자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채널A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여 이번 건은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 개인의 일탈이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고 인사위 결정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모 기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인사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채널A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연일 검찰에 날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정감찰과 관련해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혁신 포럼에서 나온 추미애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죠? 그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그리고 대검 인권부가 보라라고 총괄해서 보라라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검찰총법에 제지시 이런 거 없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이것도 검찰의 그 치명적인 오욕이죠. 왜냐하면 말 안 들어서 장관이 또 제지시를 내렸다가 이 검찰사에 남아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6.25 70주년 기념식에서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에 북한도 담대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은 통일을 말하기 전에 사이좋은 이웃이 돼야 한다면서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던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이 휴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롭게 함께 잘 살자는 뜻을 밝혔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서울공항 경납고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와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는 겁니다. 또 남북이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으며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을 거란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당부한 건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등 기존의 남북 합의 실천에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6.25 70주년 기념식에서는 국군 전사자의 유해 봉환식도 함께 진행이 됐죠.
네, 행사가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조국으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유해는 모두 147구입니다. 북한에서 미군으로 추정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가 한미 양국의 공동 감식을 통해 국군으로 판명된 유해입니다. 이 가운데 장진호 전투 전사자 7명은 신원이 사전에 확인돼 가족들도 오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수습돼 미군으로 확인된 유해 6구는 내일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문 대통령은 70년 만에 용사들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12만 3천 전사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 70년 만에 6.25 전쟁의 공적이 확인된 생존 참전 용사 1명의 가족과 유족 2명에게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엔 참전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역시 6.25 70주년을 맞은 북한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북한 매체에는 어제 이어 오늘도 남한에 대한 비난 기사는 없었고 대신 주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 중앙군사위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 이후 대외 선전 매체에서 우리 정부 비난 기사를 삭제한 북한. 관영 매체에서도 연일 지면 상당 부분을 채웠던 대남 비난 기사를 모두 내렸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등에서 대북전단이나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은 사라졌고 대신 6.25 70주년을 맞아 애국심과 체제 수호 의지를 다지는 기사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대남 대미 강경 정책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 시간을 좀 두고 관망하면서 우리 정부나 또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그 다음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담화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군사 계획은 완전 철회돼야 한다는 정경도 국방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 남북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더욱 주목됩니다. 대북 전단을 빌미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감행했던 북한이 한 발 물러서 상황 관리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예. 지금 잘하면은 또 이번에 또 연기시킬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도발하면 뭐 당연히 대대적으로 하게 되죠. 거기다 핵 전략 자산 막 들어오죠. 그리고 한국의 대북 국민들의 대북 감정 나빠지죠. 그렇게 되니까 김정은이 뭐 얻을 게 없잖아요. 다만 이후 정세가 북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다시 대남 군사행동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가 곧 본회의를 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벽돌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맞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심리치료가 필요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제주 카니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4층짜리 빌라 앞 주차장. 대형 SUV 한 대가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잠시 뒤 빌라 입구에서 주민들끼리 옥신각신 승강이를 벌이더니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머리를 낚아채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깁니다. 가족들이 나서 뜯어말리지만 이번엔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들고 위협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3일 오전 8시쯤. 30살 A씨가 SUV 주인 48살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출근해야 해서 차를 옮겨달라고 말하자 B씨가 대뜸 욕설부터 퍼부었다는 게 피해자 주장입니다. 다짜고짜 욕을 하시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차 빼라 마라 하냐. 이 공터는 지금 우리 동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공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다. 야, 이 땅이 우리 형 땅이야. 갑작스러운 폭행까지 이어진 주차 문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눈앞에서 맞는 아빠를 본 피해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5살 배기 딸은 겁에 질려 얼어붙은 채 울고 있고 엄마 품에 안긴 9개월 아기도 놀라서 다리를 버둥거립니다. 충격이 심해 심리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해자 가족은 전했습니다. 많이 무서웠니? 많이 무서웠다 그러고 많이 울었어.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어. 애기도 울었어. 라고 애기 입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리는 영상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의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차 폭행 사건의 가해자 B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으로 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들 부부는 못 배워서 편의점이나 지킨다며 막말을 쏟아붓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나연호 기자입니다. 손님으로 온 남성이 거세게 밀치자 여성 종업원이 몇 걸음 밀려나 바닥에 나동그라집니다. 이 남성은 온갖 막말도 쏟아냅니다. 폭언과 폭행을 당한 종업원이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폭행한 남성 바로 옆에는 아내가 있었지만 말리기는커녕 똑같이 욕하고 괴롭힙니다. 지난 12일 밤 광주에 있는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편의점 뒤편 빈 소주병 상자에 손님이 앉자 안전사고가 우려돼 안내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10일날 고소장 접수돼가지고 지금 이제 피의자 특정하려고 막말하고 자기 밀치니까 넘어져서 다쳤다. 지 딸이 뭐 이게 단골로 다니니까 단골로 왔더니 없네 진짜. 경찰은 편의점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을 바탕으로 가해자 부부가 누군지 찾은 뒤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14명으로 늘었는데 특히 5명은 신장 투석까지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6살 A군에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 14일. 39도에 달하는 고열로 시작해 심한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단순 장염인 줄 알았고 설사와 복통 같은 간단한 증상으로 이어지다가 한 일주일 정도면 그냥 단순히 나을 줄 알았거든요.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구토하고 대변에 이어 소변에도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췌장을 거쳐 신장까지 바이러스가 번진 건데 급기야 투석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오줌은 거의 까만 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서 멍하니 딴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게.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생 180여 명 가운데 식중독 증세를 보인 원생은 100명으로 늘었고 가족도 3명이나 옮았습니다. 서울과 안산, 수원 등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만 20여 명. 이 가운데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14명이나 됩니다. 특히 5명은 증상이 심각해 투석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아이 모습에 마음이 미어지는 부모들은 유치원에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매일 아이가 피를 토하고 하고 있는데 죄송하다 이런 소리는 1도 없고 뭐 그런 대처가 너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유치원 원장은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 시설과 음식에선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집단 발병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번 집단 식중독 사건에서 아직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소나 학부모들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하면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안산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처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유치원 식단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이미 음식을 처분해 보건소에서 조사하지 못한 급식과 간식 메뉴에 궁중떡볶이와 아욱된장국, 수박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재 기자입니다. 식중독 증상이 처음 나타난 건 12일입니다. 안산시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5살 A군 등이 12일 오후 2시쯤부터 복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걷기 힘들 정도로 배가 아프다며 병원을 데려가 달라고 말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약 먹이고 재웠는데 다음날 월요일쯤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배 막혀서 아프다고 안아달라고만 하고 해서 그냥 바로 안고서 병원에 온 거죠. 첫 증상이 나타나기 전 10일부터 15일까지 급식과 간식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보건소 조사 때 보관돼 있지 않았던 메뉴는 7가지. 10일에는 궁중떡볶이, 11일은 우엉채 조림과 찐감자와 수박, 12일엔 프렌치 토스트, 15일에는 아욱된장국과 당근 스틱, 군만두와 바나나입니다. 식중독균인 장출혈성 대장균은 덜 익힌 소고기나 오염된 물을 통해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당국은 유치원에 남아있던 다른 음식에선 균이 검출되지 않은 만큼 보관해두지 않고 처분한 메뉴에서 감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 간식은 나간 게 보존실보다 보존이 안 됐어서 이거에 대한 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사람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 다녀온 뒤 제대로 손을 씻지 않은 채 생활하다 옮겨 쓸 수 있다고 보고 유치원에서 위생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으로 배출된 균은 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변 묻은 손으로 음식을 했다거나 이런 과정 있잖아요.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와 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균 검사를 하는 등 역학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조수의 도움을 받은 그림을 마치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팔았다는 이른바 그림 대장 논란. 구매자를 속인 사기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엇갈렸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때문에 누군가를 속인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데요. 조영남 씨는 한국에도 현대 미술이 살아있다는 걸 알린 판결이라며 반겼지만 미술계에서는 좀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자세한 판결 내용과 미술계 반응까지 최기성, 이승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유명 가수로 잘 알려진 조영남 씨는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로 변신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꾸며 비싸게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이 조 씨의 갤러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고 다른 화가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해 비싸게 팔았다며 조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화가가 밑그림을 그려준 그림을 자신의 것처럼 팔아 다른 화가의 참여 사실을 고의로 숨긴 사실을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 작품이 본인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일 뿐이라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림을 그린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긴 채 10만 원짜리에 구입한 그림을 1,000만 원에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수들의 작업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고 TV에 조수들과 함께 출연한 정황을 볼 때 구매자들을 속이겠다는 기망의 의도가 없었음이 드러나므로 조영남 씨는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해 울먹이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대법원이 내린 최종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직접 그린 것인지 조수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는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저작권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 작품의 가치 평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술 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하였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그림 대작이 사기냐 창작이냐를 두고 5년 동안 미술계를 뜨겁게 달궜던 논란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조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씨.
무죄 판결은 한국에도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걸 알린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화가 노릇을 하라고 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거장들이 조수를 두고 많이 작업하고 있는 요즘 조영남 씨라고 남달리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혀온 미술계 인사들은 이번 판결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기의 브랜드가 생긴 미술가가 조수를 고용해서 작업을 시키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걸 더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불러서 작업의 완성도를 갖다 더 높이는 거는 미술계의 일종의 공식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울분을 드러내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화폭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수십 년 정진하는 작가들의 노력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는 격이라고 말합니다. 대학 입시의 실기 시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 누구한테 시켜서 그 작가가 가져온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힘들고 막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흘리는 어려운 작업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또 당장 공모전에도 한국미술협회는 이번 재판은 사기죄 여부를 물은 것이라며 조영남 씨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수의 역할은 그야말로 도움에 그쳐야 하며 형상화에 깊숙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가적인 양심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해갔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제소할 계획입니다. 미술계의 숱한 논쟁을 낳은 이번 재판의 파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근 자동차 동호회에 이어 방문 판매 관련 역삼동 모임까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 대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소모임까지 침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8일 모임에 참석한 70대 남성을 시작으로 다른 방문자 4명과 접촉자 2명 등 모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문 판매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 소규모 모임이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했고 일단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도 참석자 4명과 접촉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5일 10명이 참석한 한강 모임은 야외에서 진행됐지만 이전에는 음식점과 주점 등 실내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최초 증상이 나타난 만큼 한강 모임 이전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 8일자 모임이 현재까지 확진된 4명이 모두 참석했었던 모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클럽이나 물류센터 등 대규모 집단 중심에서 이제는 소모임까지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든 대규모 모임이든 3밀에 해당하는 곳은 실내의 경우 특히나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곳이면 언제든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되도록 모임을 삼가되 만나야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면세품들이 최근 온라인 시장에 풀리고 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는데요. 차유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문 열기 1시간 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 경기도 파주의 프리미엄 아울렛도 마찬가지. 두 곳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쌓였던 명품 면세품을 사기 위한 줄입니다. 롯데백화점 집 근처라서 자주 이용을 하는데 백화점 어플에 보니까 면세 상품 득템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오게 됐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나눠준 번호표는 개점 1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번호표 받으려고 새벽 6시부터 기다린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사게 사려고 새벽 6시에 지금 노원 롯데에 온 거죠. 드디어 백화점 문이 열리자 행사장 주변은 번호표 받은 사람, 구경하는 사람, 취재진 등으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몰려 행사장에 최대 50명씩만 입장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관세청이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시로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를 허용한 건데 생로랑과 페라가모, 지방시 등 명품들이 백화점 정상가 대비 평균 30-40% 할인된 가격에 나왔습니다. 롯데는 첫날 백화점과 아울렛 등 3개 지점에서 행사를 열었고 오는 30일까지 8개 지점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고객들에게 면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신라 면세점도 온라인으로 명품 재고 면세품을 처음 풀었습니다. 프라다와 발렌시아, 지방시 등 4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면세점 정상가 대비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자체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인 신라 트립을 통해 판매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로 연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증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춰서 2023년에는 세율 0.1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현재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반면 소액 주주는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 주주 구분 없이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세율은 기본공제로 2천만 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3억 원 초과 구간엔 25%가 적용됩니다. 주식을 1억 4천만 원에 팔아 4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긴 경우 지금은 증권거래세만 35만 원을 냈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추가돼 총 421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가 내립니다. 2023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는 0.15%, 비상장 주식은 0.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액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 차익과 펀드 내 상장 주식 손익에도 2022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주식 간의 손익을 통합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차감할 수 있게 됩니다. 1년간 A 주식에서 3천만 원의 이익을 B 주식에서 5천만 원의 손실을 볼 경우 합산하면 2천만 원 손실이 발생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3년 후 4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손실이 이월되면서 2천만 원의 차익을 거두게 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금융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초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보안 검색 의원은 성원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직과는 직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직군 그리고 별도의 임금 체계 하에서 운영될 건데 이건 네, 이른바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직원 1,9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거셉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번 논란에 얽힌 오해와 또 진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발표를 둘러싸고 지금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요.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사교원 1,900여 명을 공사가 직고용한다고 기습 발표한 게 지난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22일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먼저 당시 발언 듣고 오시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보안검색원은 청원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발표가 좀 급작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에 후폭풍이 거센데 이 내부에서의 잡음이 어떻게 그러니까 국민적인 논란까지 번지게 된 게 한 인터넷 메신저였다고요? 맞습니다. 인터넷 메신저가 문제가 됐고 또 그것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목 자체가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좀 그만해달라. 이건 약간 좀 요즘의 흐름과는 역설적인 내용이어서 무슨 내용이지 하는 호기심도 자극을 했고 내용을 보고는 또 적지 않은 젊은 층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호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메신저라고 하는 게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는 나온 내용을 보면은 저도 기가 막힙니다. 22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아르바이트에 응해서 그냥 한 월 19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정규직이 됨으로써 연봉 5천짜리 그것도 공사, 고용이 안정된 곳이죠. 가장 안정된 곳에 정규직이 되게 됐다. 그러면서 소리 질러 이 얘기는 뭐 콘서트장이나 클럽에서 외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신난다 이런 추임새까지 넣으면서 이 서연고를 나오면 뭐 하나 우리가 스카이라고 부르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좋은 대학, 명문대학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려운 취업문에 경쟁률 센 곳을 가면 뭐 하나 난 이렇게 손쉽게 연봉 5천에 정규직이 되는데 하고 좀 비하, 조롱하는 발언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고 대부분 정말 뭐 꼭 서연고 출신이 아니어도 열심히 이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가 공시생도 있고요. 취준생들이 많은데 노량진에서 컵밥 먹어가면서 하루에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인천공항공사의 취업률이 무려 이제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 35명을 뽑는데 5,400명 넘게 응시를 했더라는 거예요. 156대 1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냥 이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글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분이 폭발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글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더니 23만 명 동의를 넘어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만 명이 넘어서면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게 돼 있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청와대의 일자리 수석이 답변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23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주유소 미터기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그 게재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한 11만 명 정도 저녁 때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14만 명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23만 명 이 속도대로라면 아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50만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사실상 이 공분의 공감대가 진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취업 문제 예민한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이 특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SNS상에서 역차별에 항의하는 부러진 펜 운동까지 시작됐다고 하던데 이게 뭐 어떤 운동인가요? 미국은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해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운동인데 이 SNS에서는 이런 캠페인이나 운동들이 급하게 확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좋은 의미에서 이 덕분에 챌린지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해시태그를 달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줄여서 인국공, 소위 인국공 사태 이렇게 이제 해시태그를 붙이기도 하고 또는 부러진 펜 운동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취준생들이 정말 토익 공부를 하면서 영어 점수 올리랴, 스펙 쌓으랴 또는 이제 이 응시 시험 과목들 공부하랴 하니 펜이라는 게 공부의 상징이잖아요. 펜을 꺾었다. 그랬을 때 나 이제 절필했다. 공부 안 한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부러진 펜에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붙인 이러한 SNS가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는데요. 이게 2030 세대의 이 취업 준비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곳은 회원이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요. 또 뭐 작아도 한 50만 명, 20만 명 이런 이제 이 취업 정보들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것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부분 아까 처음에 짚으신 대로 20대, 30대 정말 한번 공기업이나 공사나 혹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분노감이 감성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시태그를 단 부러진 펜 운동까지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이번 논란이 뭐 단기간에 그칠 것 같지는 않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보안 검색 요원들도 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오해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도 올렸다고 하던데 어떤 취지의 글인가요? 일단 지금 현재 보안 검색 요원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공사가 이렇게 1,900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 노조하고 이야기를 계속 물론 해왔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발표한 것도 당황스럽고 또 일단 첫 번째는 1,900명을 모두 다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서도 3년차 이상한테는 기회를 주지만 그 밑에 또 대통령이 5월 10일 2019년 5월 10일 날 그 1만 명 직접 고용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이후에 또 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뭐 고용을 뭐 승계를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과정 그러니까 공정한 어떤 과정을 또 거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앞에서 알바했다가 나는 들어왔다 이런 식의 어떤 글들이 있지만 뭐 아르바이트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다. 충분한 교육 기간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매도하는 것에는 억울하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잘못된 정보들이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뒤에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오늘 청와대가 직접 사퇴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이 직종은 기존에 이제 보안 검색 직원, 소위 비정규직이죠.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를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에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첫 번째로 관련이 무관하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을 그러면 다 신규 채용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정규직으로 갈 거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사실은 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또한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연봉 5천만 원이 됐다. 이건 뭡니까? 아마 공사에 소위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아까 오해하고 연결. 또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도 해명에 나섰는데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 좀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이 구본한 사장,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아까 처음에 보신 구본한 사장의 입장하고요. 사측의 입장과 지금 현재 이 회사 내에 있는 정규직 노조 사이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구본한 사장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3년 전부터 논의한 결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선언하고 발표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게 사측 입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원 경찰을 이제 배제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무직이 중심이겠죠. 정규직 노조의 이 박이삼 노조 위원장의 입장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보안 검색 요원을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다른 직군들이 자회사에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접 이 공사가 고용하는 인원은 불과 한 300여 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1,902명이라는 숫자, 보안 검색 요원이 원래 노조가 알고 있기로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무기를 소지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데 공사의 현재 직군은 무기를 다루는 그 직군이 없다는 거죠. 자회사가 특수 경비직으로 보안 검색 요원들을 흡수했다가 향후에 단계적으로 이 본사 직고용을 할 것인지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는데 사측이 갑자기 발표했다. 이게 지금 노조의 초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진실 공방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 쪽에서는 대통령도 2017년 5월에 다녀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1만 명 정규직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공항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분들이 보안검색 요원 맞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권하고 들어가서 짐 검사하고 몸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출입국 절차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말 가장 많이 공항 하면은 보안검색 요원인데 많은 국민들은 이제서야 정규직이 아니었구나 이걸 또 깨닫는 상황이에요. 그럼 공항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도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공항의 대표적인 직군 하면 이제 보안검색요원일 텐데 예. 이들이 또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지금 보안검색요원들은 이분들대로 몰랐다가 우리 정규직 전환되는 거야? 예. 그랬는데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입장, 또 사측의 입장, 아까 이 기존에 있었던 정규직 노조의 입장, 그리고 밖에서 잠재적인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취준생들의 입장, 만약에 공항공사에 들어가야지 하고 준비하던 취준생들의 입장이 갑자기 꼬여버렸는데 네. 사실은 이것을 청와대든 공항공사든 차근차근 풀었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정도로 공분이 일어나고 예. 어떤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좀 방법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 좀 비생산적인 분노가 너무 커졌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꼬인 상황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네. 그 과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오늘도 청와대 해명을 보면은 그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취준생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네. 취업 준비생이 이해 당사자는 아니다라고 또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20, 30대들은 오히려 좀 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팩트 체크를 하나 예. 시작해 볼까요? 예.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왜 우리가 이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그 이 문자 보셨죠? 이제 뭐 서영고 안 놔도 된다, 5천이다. 근데 이건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의 정규직 그 지금 근로자들이 초봉 거의 5천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지금 알려진 이 보안 요원들은 한 3,500 정도 가깝게 받는데 예. 이게 정규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한 3.7% 정도의 임금 인상 정도에서 묶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직급이라기보다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또 청원 경찰로 전환이 되면서 청원 경찰은 또 청원 경찰법에 따라서 임금에 대한 체계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 경찰청장이 이건 또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의 직종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다. 예. 이 얘기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취준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취준생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이쪽, 그러니까 원래 정규직 아니냐. 근데 정규직을 지금 뭐 건드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다시 취준생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모든 공공기관은 총액 인건비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공기관이 예를 뭐 100이라는 그 인건비가 있다면 그 인건비 속에서 사실은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받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물론 임금 인상을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을 전혀 반영 안 하진 않겠죠.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 1.5배 정도 되는 걸 다 합쳐서 인건비를 증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전환했던 공사들 보면 예.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 뭐 하다가도 지금 한 3년 됐는데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뽑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가 어쨌든 상승을 했으므로 예. 그것을 전체 총액에서 사실은 이 관리를 해야만 한다. 석탄공사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예. 대한석탄공사가 갑작스럽게 인건비를 한번 좀 올려봤대요. 근데 지금까지 매년 이 전체 등급에서 2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의 특성인데 예. 그럼 취준생들은 보나마나 이렇게 되면 몇 년간은 제대로 뽑는 인원이 없을 것이다. 그럼 돌아오는 건 불리하지 않느냐. 예. 이게 취준생들의 이야기. 그렇군요.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직종과는 엄연히 다르지만 네. 여기에서 이제 보안검색요원을 이렇게 많이 이제 채용을 정규직화되면, 해버리면 정규직화돼버리면 전체적인 예산인 측면에서 취업 준비생이 가려고 했던 자리가 혹시나 줄어들진 않을까 하는 네네. 우려가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맞습니다. 그 1,900여 명이 모두 다가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합니다.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그 전에 입사해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직무 적성 검사를 하고 큰 하자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탈락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7년 5월 이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1만 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예. 청와대의 이야기는 그래요. 이들은 이미 이 직군을 포함해서 공항공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엔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들에겐 그냥 특혜를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공개 채용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공개 채용은 외부의 이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입사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공개 경쟁을 지금 일하고 있는 이후 입사자들은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우리는 재직했던 것에 대한 혜택은 없다. 똑같은 공개 경쟁을 거치게 되는데 탈락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불안에 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지금 하는 일을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근데 그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1,902명 중에 40%예요. 800명 정도가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라 공개 채용 대상이라고 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1,100명 내외가 어찌 보면은 이제 적성 검사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6대 4 정도로 사실은 1,902명이라고 선언은 됐지만 모두가 다 바로 직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말씀하셨듯이 인천공항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1호 사업장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7년 5월 당시 공사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우리 인천공항공사는 정말 아주 자랑스럽죠. 정말로 모범적인 경영 최우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된 이면에는 우리 전체 근무 인원 중에 84%가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희생이나 헌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고용도 제대로 안정된 가운데 또 처우도 더 개선된 가운데 더 이렇게 당당하게 자부심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더 높아지면서 오히려 우리 인천공항의 경영이 저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문 대통령이 방문했던 2017년 5월 그 발표 이전과 이후의 입사자가 직고용 방식을 다르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검색 요원 사이에서도 지금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2017년 5월 12일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만 명을 정규직화하겠다. 기사가 그 제목이 그렇게 났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때부터 입사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겠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을 합니다. 오늘 모 신문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단독이라고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이 노조에 문건이 하나 있는데 그 문건에서 이미 몇 번의 사례가 있다. 뭐 아까 석유공 사태 뭐 이렇게 표현되는 서울교통공사 말고도 몇 개의 그 공사에서 이렇게 전환됐을 때 똑같은 어떤 과정을 겪었는데 이렇게 그 어떤 공정화 과정이라고 해서 근데 문제가 너무나 형식적이었다. 즉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안해하는 노조원들을 좀 다독이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진짜 얼마나 공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 800명에 대해서 사실상 2차, 3차의 기회를 또 줄 것이다. 뭐 이 노조에서는 그런 문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냐는 것도 지켜봐야 되고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은 지금 1만 명을 약속했어요. 물론 1만 명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8천 몇 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러니까 1,900명을 제외한 다른 직종들은 모두 다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자회사에 정규직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만 지금 사실 또 특혜가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내부에서도 이 8,000명 중에 1,9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직고용하지 않고 왜 우리는 자회사로 하지? 대통령은 1만 명을 전부 다 직고용을 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해서 이 안에서도 지금 또 다시 이런 어떤 왜 차별하느냐라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 논란 그야말로 을끼리의 전쟁으로도 이렇게 번지는 양상인데요. 공항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들이 저마다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노노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 노조위원장과 보안검색 노조위원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천공항 노동자, 우리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 사장의 일방적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입장입니다. 근데 공사 측에서요, 기습적으로 6월 21일 날 발표를 했어요. 저희 측에서는 그 많은 탈락자가 발생되는 거를 노사 간에 합의를 하지도 않고 협의도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거에 불만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많은 인원들이 경쟁 채용 대상이 돼서 네. 실제 탈락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인생을 누가 담보할 것인지 그런 거에 불만이 저희는 있습니다. 예, 뭐 그야말로 파장이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일단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출퇴근 시위 또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는데 네네. 헌법 소원까지 제기할 태세라고 네네. 합니다. 헌법 소원 대상이 될까요? 참 이게 안타까운 대목이죠. 네. 왜냐하면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호 공약이다. 이거 실현한다. 여기서 시작한다 했을 때는 상당히 전국민적인 호응이 있었고 제 기억에는 이때 그렇게 뭐 저항감이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실행되는 3년 후 시점에는 이게 왜 이렇게 갈등과 논란이 커졌을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을들의 전쟁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노노 갈등인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정규직 노조는 역차별 얘기도 하고 있고 문제적인 이런 거예요. 지금은 임금 격차가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저쪽 노조가 파워가 더 세지게 되면 동일 임금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바뀌지 않겠는가 기류가.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정규직 노조가 1,4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생기는 청원경찰 노조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1,900명이에요. 숫자가 그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이 기존의 취준생이 이 인국공을 타겟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면 해마다 한 작게는 15명 이 선발해서 많게는 한 35명, 20명 내외를 뽑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수천 명이 모이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일반 사무직군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일반 사무직군 정규직보다 청원경찰 노조가 새롭게 더 커질 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는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동일임금이라는 게 앞에 전제가 붙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청원경찰직은 다른 직군으로 기존에는 비정규직이 하던 일을 이제 정규직이 하게 되는 건데 임금도 이제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청원경찰 노조가 앞으로 생기고 숫자는 많겠지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이건 좀 물음표를 달아야 돼요. 오히려 보안 검색 업무가 더 노동 강도가 강하고 전문성이 많다면 급여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다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일단은 조금 불리한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안검색위원 측 노조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 채용 과정에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것, 그리고 이번에 좀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 이 두 가지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양쪽 노조 다 사실 그 몰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특혜의 당사자라고 받는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이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쟁을 바라보는 사실 관점에서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실제로 목소리,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이트들을 들여다보면 뭐 공기업 준비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논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근데 몇 가지 좀 추려보면 왜 사례가 있었다. 그 사례에서 사실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다른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힘이 세지고 왜냐하면 제1노조 우선 단체 교섭 권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숫자 그쪽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1노조로서 우선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으면 한 가지씩 복리후생비 문제, 그 다음에 호봉 테이블을 똑같이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무 전환 기회를 달라. 이건 사실상 지금까지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 공사에 전환하는 상황 속에서.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어떤 뭐 제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뭐 토익 만점에 6차례 면접, 6차례 모든 그런 시험을 해서 들어온 사람과 그다음에 물론 보안 검색 요원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이트에 나온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1년 내내 이렇게 그 구직 사이트에 늘 사람이 그 충원하겠다라고 나오는 보안 요원과 같은 어떤 선상에서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는 게 또 불안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전 보안 업무가 굉장히 특화됐기 때문에 이분들만 따로 8,000명 중에서 이렇게 정규직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에도 한 그 안전 보안 요원 공기업의 정규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한다는 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은 정말 몇 년 동안 이 공기업의 정규직 안전요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다. 그런데 왜 인국공의 이 협력업체에 안 들어갔냐면 거기는 단기 채용이고 늘 불안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인국공의 만약 인국공의 안전보안요원으로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여기 그때부터는 사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3년 거기서 그냥 단기 채용으로 해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그 특혜를 보는 거 아니냐. 자기는 정말 몇 년 동안의 젊음을 그냥 버린 게 아니냐라는 호소에도 사실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뭐 이번 논란이 좀 정치권 공방으로는 좀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지금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통합당은 특히나 이번 쟁점화에서 좀 공세를 펴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청년 취업층의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지금 이게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데 하고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이평론가님 말씀처럼 저도 놀란 거 뭐냐면 추위예요. 폭발적인 추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핫 이슈인데 조금 차분하게 뜯어보면 비생산적인 논쟁의 측면이 있다. 팩트체크를 해보면 처음에 오픈 채팅방의 이야기는 거짓에 가깝다. 절반 정도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정말 이게 보안검색 요원이 썼을까 하는 대목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보안검색 요원이 썼다면 허풍과 과장을 정말 많이 섞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아닌데도 썼다면 이건 가짜뉴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초기에 언론이 너무 부풀려서 보도한 거 아니냐 하는 좀 볼멘 소리가 여당 측에 있어요. 그래서 팩트를 뒤늦게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우리가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만 조금 톤다운해서 이 진짜가 아닌 것은 우선 걸러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공정성의 문제가 또 젊은 층으로부터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지금 갈등이에요. 을들의 전쟁, 노노 갈등이라는 게 안타깝고 다 조금씩 조율은 필요로 해요. 그리고 다 모든 목소리가 일리가 있어요. 다 불안해요, 지금 어떤 면에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취준생은 힘들고 아르바이트생은 쉽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어려운 겁니다, 지금 2030이. 그럼 뭐 인서울 대학 출신들은 죽어라 공부해서 취업에 몇십 대 1의 경쟁을 뚫으려고 노력하는데 지방대 출신들은 막 쉽게 취업하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층은 전국 어디나 힘들어요. 대졸이든 초대졸이든 고졸이든 다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의 지금 직장을 놓고 이렇게 힘든 과정에 지금 바늘구멍을 뚫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문이 뚫린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공사의 사측이 발표한 쪽에서 제도적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다. 공정하다라는 걸 납득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우선 초기에 실패한 것 같고요.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젊은이들의 취업이 너무 어렵다는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직장들이 제공되고 하다면 저희 학번 때는 웬만한 데다 취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좋고 좀 덜하고 월급이 많고 적고 차이에는 불평등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취직 못한다는 걱정은 없었던 산업화의 끝물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을 보면은 저는 너무 미안해요. 저희 세대가. 해준 게 없구나. 우리 후배들한테. 이건 기성세대의 책임 아닌가? 근데 젊은이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고 지금 논평을 할 땐가 하는 좀 죄책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 어느 시점인가는 그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한번 전환하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그럼 다른 좋은 직장, 금융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그럼 또 비슷한 충돌들이 을들끼리 싸움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걸 잘 정리해내는 하나의 이 모범 사례가 돼야 되는데 출발은 지금 삐그덕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론을 잠재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의 쟁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우리 사회가 토론을 해서 서로 다 힘든 사람끼리 어느 정도의 절충선에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지를 정부와 그리고 이제 기업 쪽 그리고 이제 노조 쪽에서 함께 머리 맞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참 막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 해외 사례에서도 해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가 밀어붙여서 힘으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공론화가 된 만큼 정부는 정부대로 주도해서 이게 노사정위원회라도 가동을 해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실제로 현장에서 펼쳐질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말 기술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해법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합니다. 예, 뭐 90년대생, 20, 30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바로 공정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공정에 대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취업난을 방증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가장 큰 건 정부가 일자리,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힘드냐면 왜 젊은이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그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책임은 어른들한테 있고 어른이라는 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있는 일자리를 갖고 지금 서로 나눠서 뭐 어디 특혜를 준다 이렇게 논쟁이 되잖아요. 이건 예. 전혀 비생산적인 논쟁이고요. 두 번째는 공항공사가 저는 이것을 연착륙시켰어야 됐다. 근데 급격히 완전히 추락하듯이 됐다. 예.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사실 비정규직 노조나 정규직 노조나 전부 다 사실은 자회사를 통해서 일단 이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서서히 논의하자. 이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나머지 7,000명이 그렇게 하고 있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1,900명을 그냥 발표하듯이 해버리니까 이게 충격 흡수 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그냥 노정이 되고 노정이 되면서 바로 정치권으로 또 이렇게 그 취준생으로 모든 불똥이 튀게 만들었는데 너무나 사실은 좀 미숙했다. 그러니까 이 성과에 너무 급급했던 게 아니냐라는 예. 그런 지금 생각이 아쉬움이 많이 드는 거죠. 예, 뭐 이번 논란 어떻게 보면 청년층의 영린과도 같은 공정을 건드렸다는 네. 점에서 좀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청년층의 좀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좀 차근히 바라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을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조영 원내대표님과 이정배 정책위 의장에 대한 재신임을 의원 여러분들께 추인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추인에 찬성하신다고 하면은 만장일치 박수로 좀 한번 의결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들 오랜만에 뵈니까 감회가 새롭고 진한 동지애를 느낍니다. 미래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당신들 의사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절대 목리를 부린다든지 국회를 방치할 생각이 없다. 상생과 협치가 가장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면서 알려주고 싶고 우리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은 방기하지 않겠다. 열심히 심사하고 열심히 따지겠다 이런데 아마 자기들이 한 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아는 순간에 아마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 걸로 보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끼리 그것을 뭉치고 하나로 해서 꿋꿋하게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습니다. 의원 비율로 11대 7이 방향한 것 아니냐에도 짜증을 낼 정도였습니다. 18개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제가 겪었던 수모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옮기기도 어려운 그런 언론에서는 제가 산사에 칩거했다고 보도가 되던데 저는 칩거하지 않고 매일 다녔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저를 만나려고 계속 연락을 하고 해서 한 곳에 있으면 마지막 날은 어떤 사정으로 제 있는 데가 노출이 돼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고 이래서 만나게 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메이킨 변비가 사라지고 아침이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부드럽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역시 메이킨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바람은 없는데 완전 시원하네. 에어컨은 할 수 없다. 무풍만이 할 수 있다. 삼성 무풍 에어컨.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음 주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에 이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주 대륙의 상황이 심각해 몇 주 동안 환자와 사망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환매 중단 규모는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중도 해지 절차가 개선됩니다. 남은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돌려주는 조치도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칩거했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했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자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게 이유였는데 경찰에 신고하려는 주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 공원. 즐겁게 공놀이하는 아이들에게 벤치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킥보드를 집어 던집니다. 의자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다가와 아이를 붙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마구 때립니다. 겨우 빠져나와 다친 머리를 감싸진 아이에게 또 발길질을 해대고 뒷걸음질 치며 달아나는 아이를 욕설하며 뒤쫓습니다. 급하게 공원을 빠져나와 달려가던 아이는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한 가슴 철렁한 순간도 겪습니다. 이후 아이를 놓친 남성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주변 시민들에게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칼을 들고 이동을 하는 것 같았고 어떤 여자분을 쫓아가는 거였어요. 젊은 남자분 한 분이 약간 말리려고 하니까 또 그분한테 이제 해코지 하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칼을 들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폭행했다는 게 목격자들 증언입니다. 남성의 난동은 15분 가까이 이어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3명이 출동해서야 겨우 제압됐습니다. 54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폭행당한 초등학생은 머리와 팔꿈치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넘어졌으면은 그 사람이 그 당시 거기서 칼을 사용하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이전과는 많이 다를 거잖아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세력에 납치됐습니다.
사고 해역은 평소 선박 공격이 자주 발생하던 곳입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현지 시간으로 24일 수요일 오후 3시 40분쯤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994톤급 파노피 프론티어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스피드보트를 타고 배에 접근한 무장 세력은 배를 세우고 올라탔습니다. 당시 배에는 선원 30명이 있었는데 무장 세력은 한국인 선원 5명과 가나 국적 선원 1명 등 6명을 자신들의 보트에 태우고 나이지리아 해역인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무장 세력의 신원과 정확한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피랍 한국인 선원의 안전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랍 사건이 발생한 곳은 아프리카 베냉공화국 코토누 항구로부터 약 110km 떨어진 해상입니다. 평소 선박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해상으로 올해만 이번이 7번째 공격입니다. 지난 5월엔 가봉 가브리빌 인근에서 새우잡이를 하던 한국인 선원이 피랍돼 37일 만에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서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가나 선적인 파노피 프론티어호는 나머지 가나 국적 선원 24명과 함께 가나로 귀향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피랍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자산 운용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환매 중단 규모는 1,000억 원을 넘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와 펀드 판매사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틀간 옵티머스 자산 운용을 포함해 무려 18개 장소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검찰은 먼저 옵티머스와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H법무법인, 자금이 흘러들어간 여러 업체 등에서 펀드 운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자금을 맡아뒀던 수탁은행, 사무 관리를 맡은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도 압수수색 대상을 넓혔습니다. 앞서 옵티머스는 손실 위험이 낮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그리고 연 3% 안팎의 안정적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옵티머스가 돈을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금액은 벌써 9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환매 자제를 요청한 것까지 더하면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1,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옵티머스 대표 김모 씨와 펀드 운용이사 H법무법인의 대표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제2의 라임 사태로까지 불리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펀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한밤중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SBS 취재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SBS 취재진의 방문이 살인 테러를 하려는 북한의 극악무도한 살인 만행에 공모하는 것이라며 해당 취재진을 테러 공모와 협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그젯밤 9시쯤 서울 송파구의 거주지에 찾아온 취재진에게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항의하며 주먹질을 하고 복도에 있던 벽돌을 던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분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적으로 경쟁사 제품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서울 논현동 남양유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회장 등 남양유업 관계자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홍보 대행사를 동원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 70여 개를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09년과 2013년에도 인터넷에서 경쟁사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주의 청소 용역업체 대표가 환경미화원들을 머슴처럼 부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집 청소나 정원 관리뿐만 아니라 대표 딸의 집 공사까지 시켰다는 게 미화원들의 증언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외주 환경미화원 68살 김충성 씨입니다. 전주시 청소용역업체인 A회사에서 2008년부터 일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어떻겠냐는 회사의 요청을 덜컥 받아들인 게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4급 장애자인 저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기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제안했던 것과는 달리 자택까지 온갖 잡일을 시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집안 청소나 정원 관리는 기본, 심지어 서울에 사는 대표 딸의 집에 가서 이틀간 출입문 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허드렛 일에 필요한 자재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논란을 빚은 업체 대표의 집입니다. 일부 직원은 이곳에서 청소와 공사는 물론 반려견에 밥을 주는 등 마치 머슴처럼 살았다고 토로합니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집안일을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제가 하는 아저씨였고 편하게 생각하는 아저씨였어요. 김충성 씨가. 그거는 저희한테 허락을 받고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 동료들 역시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무실 오면 그래 풀 뽑아 거미줄 쳐 거미줄 다치고 이런데 이 거미줄 많은 여기 청소 싹 시키고 우리가 도와줄게 천만의 말씀. 작업 지시를 다 받는 거야.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에 A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청소 업무를 시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규정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9월 3일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보려는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강남 건물 이야기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다며 공소 사실과 연관된 부분으로 한정해 신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는 아니고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검사는 아니고 공안을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위임받은 것을 각종 예규 또는 각종 규칙을 통해서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채널A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이모 기자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채널A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여 이번 건은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자 개인 일탈이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려 인사위 결정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과 연관된 홍모 사회부장은 정직 3개월, 배모 법조팀장은 정직 6개월, 백모 기자는 견책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의원 혁신 포럼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치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에 내려보내고 이후 자신이 다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도록 지시한 과정을 설명하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데리고 일해본 법무부 장관도 없더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의를 밝히고 칩거에 들어갔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했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여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에 상임위 구성을 맞춰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자고 재촉했지만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거부하며 맞섰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9일 만에 재신임을 받아 국회로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곧장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가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 6월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지만 3차 추경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하셨고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여야가 진지하게 협의해야 된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 때처럼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가라며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당신들 의사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박 의장을 찾아 내일 본회의에서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원구성에 속도를 내는 건 추경심사 일정 때문입니다. 사실상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추경안을 통과하려면 다음 주 초엔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번 주 내에 어떻게든 원구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추경심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통합당도 일단 추경심사가 시작되면 상임위를 가동해 참여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쓸데없는 예산 편성 등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송고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 상황은 열흘 만에 끝났지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양당 모두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 퇴직 연구원들의 기밀 자료 유출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감사 중간 결과를 보면 자주국방의 산실이라는 ADD의 보안 수준이 충격적일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ADD 퇴직 연구원들이 군사기밀 자료 수십만 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방위사업청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VIP께서도 신속하게 이런 것들은 수사가 필요하다. 감사 결과 드러난 ADD의 보안 부실은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청사 출입구에 보안 검색대와 보안 요원이 없었고 얼굴 확인 절차도 없어서 출입증만 복제하면 무단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기밀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한 문서 암호화 체계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보안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았거나 아예 정보 자산으로 등록 안 된 깜깜이 PC가 모두 7,000대 가까이 됐습니다. 자료를 무단 복사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쓴 재직자들도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ADD의 기술 자료 유출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 체계 구축이 미흡하였습니다. 방사청은 또 최근 4년 사이 ADD 퇴직자와 재직자들의 USB 사용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직 수석연구원 2명이 퇴직 전 대량의 자료를 USB로 옮기고 해외로 떠난 정황을 확인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퇴직자들 상당수는 조사를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기밀 자료 유출 규모도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서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몇 건인지는 저희들도 사실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국방의 산실로 불리는 ADD가 창설 50주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기밀 유출 의혹과 총체적 보안 부실이라는 오명을 떠안았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유튜브를 중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게 있죠. 그런데 한 달 무료 체험 서비스를 이용한 뒤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 회원이 되거나 해지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지 절차가 간단해지고 남은 기간만큼 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유튜브에 올라온 팝업 공지입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구글에 과징금 8억 6,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프리미엄
요금 내고 며칠 뒤에 해지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한 달치 요금 다 내고 아주 어렵게 해지했어요. 또 한 달 무료 체험을 내걸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뒤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업계 관행이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5달 만에 위법 사실을 인정하며 방통위 명령을 수용했습니다. 구글이 앞서 팝업 공지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또 방통위에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이행 계획을 보내왔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 체험 종료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 전환 3일 전에 가입자 이메일로 이 사실을 통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법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 기록과 인터넷과 앱 활동 기록 등을 사용 후 18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기본 설정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도 신규 계정은 3년 뒤 시청 기록이 삭제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18개월까지는 여전히 이용자의 위치 정보나 검색, 방문 기록을 바탕으로 구글이 상품이나 여행지, 식당 등을 추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르면 9월부터 제로페이 기반 서울사랑 상품권을 로마켓, 페이코 등 10개 배달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가맹점 인프라를 민간 앱에 제공하고 민간 앱은 낮은 배달 수수료로 호응하는 제로배달 유니온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로배달 유니온에는 로마켓, 페이코, 멸치배달, 만나플래닛, 먹개비, 배달독립 081호, 놀자항 등 10개 배달 앱이 참여합니다. 최악의 통신 재난으로 불렸던 아현동 KT 공동구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인터넷 상거래까지 중단되면서 큰 피해가 났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이 긴급 로밍 서비스를 제공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서울 충정로의 KT 아현 빌딩 지하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재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KT망을 쓰는 스마트폰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인출기 등까지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이제 카드가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멘붕이었죠.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타격을 받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이 같은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가입자들이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함께 특정 통신사의 기지국이 손상될 경우 다른 통신사망을 긴급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는 통신사에 재난이 발생한 것처럼 연출했는데요. 이처럼 통화권을 이탈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로밍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20여 초 만에 자동으로 다른 회사 통신망에 연결됐습니다. 데이터 통신을 비롯해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처리 속도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완료되는 시점은 1시간 이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사 고객에 대한 그 보호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남은 용량에 대해서 그 로밍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같은 재난 로밍을 위해 이동통신 3사는 각각 100만 회선 정도의 별도 전용망을 구축했고 정부도 기지국 점검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또 아무리 잘하더라도 또 예기치 않은 곳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망 자체를 이원화하기도 했고 또 전력선, 전력 공급 자체도 이중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이번에 구축된 재난 로밍 서비스는 4G와 5G 이용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가능하고 다만 3G 이용자는 다른 통신사 대리점에서 유심칩을 구매해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공항 경납고에서 열린 6.25 70주년 기념식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기념사 일부 직접 들어보시죠.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책무입니다. 8천만 결의 모두의 수건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현지 시각 25일 오전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기념비에 헌화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미국이 큰 희생을 치른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넋을 기리는 한편 군사적 안보 동맹을 넘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동맹의 의미를 부각하려는 행보로도 보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남북 접경지에는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북한을 마주보는 섬인 연평도는 무력 충돌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연평도는 당시 현장을 보존해서 섬 전체를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 한가운데가 움푹 파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완전히 깨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자리. 10년 전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쏜 해안포탄이 떨어진 곳입니다. 떨어진 포탄을 맞고 숨진 해병대 병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고 서정우 하사입니다. 고 서정우 하사는 휴가를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떨어지는 포탄을 보고 부대로 복귀하던 가운데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포탄을 맞은 충격으로 당시 서 하사가 쓰고 있던 정모의 모표가 떨어져 나가 바로 옆 소나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해병대는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소나무 앞에 추모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크고 작은 상흔을 품은 연평도는 섬 전체가 거대한 안보 교육장이 됐습니다. 길 곳곳에 포탄이 떨어진 곳을 표시한 깃발이 꽂혀 있는가 하면 포탄이 떨어져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진 민가를 잘 보존해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피폭 현장을 생생하게 보존하여 관광객 및 연평 평화안보 수련원을 찾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이 훤히 보이는 곳에는 평화공원도 조성돼 있습니다. 1차, 2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국군 장병들을 기리는 곳으로 안보 교육 장소로도 쓰입니다. 그날의 아픔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면사무소에서 포탄이 날라와서 너무 놀라서 바로 대피소로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막 대피소에 들어갔는데 친구들도 막 울고 있고, 그리고 그때 약간 아침이었는데 하늘이 정말 다 검해서 햇빛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은 연평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흐른 지금도 상흔을 간직한 이 섬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더는 무력 충돌의 아픔을 겪지 않길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사당동에 있는 공사장에서 이동형 크레인이 넘어져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넘어진 크레인이 부근 주택가 고압 전선을 건드려 150여 가구가 정전됐고 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약하게 장맛비가 이어졌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내일 아침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고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6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모두 그치고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대구 31도, 울산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전남에는 주말에 또다시 장맛비가 오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낮 동안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나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